여러분, 안녕하신가요? 저는 나이를 꽤 많이 먹은 할머니 사연자입니다.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세상 사는 모습이 참 좋아졌고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손바닥 크기의 휴대폰으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찾아보고 확인할 수 있다니 너무나도 신기한 세상입니다. 아주 획기적일 정도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여서 살기 편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시대가 도래하였을 때 제가 다 늙은 할머니라는 것이 어찌 보면 서글프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해요. 왜 좀 더 이르게 이런 시대가 찾아올 수 없었을까? 지나가 버린 나의 세월들이 참 아깝고 불쌍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나이든 육신을 따라서 제가 정신도 나약해졌나 봅니다. 살기 좋게 발전한 세상 속에서 제가 늙어버린 점을 문득 생각할 때면 씁쓸해지네요. 그러나 초연하고 의연하게 저의 지난 인생과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바라봐야 할 것을 저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흔히 100세 시대라고 떠들지만 저는 정말로 100세까지 살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없고요. 다만 멋진 세상이 왔으니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두 눈이 잘 보이고 치매가 안 오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아마 저같이 소박하지만 너무 간절한 이런 소망을 품고 계신 나이 많이 잡수신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제가 요새는 복지관 선생님을 통해서 컴퓨터도 조금 배우는 중인데 이런 즐거움이라도 오래 누린다면 그게 말년의 기쁨일 것이고요. 마음씨 좋은 선생님 덕분에 사연도 작성할 수 있으니 아주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가 초장부터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 저의 지난 이야기와 어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려야죠. 저는 23살에 처음 자식을 낳고 엄마가 되었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12살 연상이었습니다. 띠동갑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아이가 태어났던 그때 남편은 35이었겠네요. 제가 남편을 중매로 만났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런 게 흔했거든요. 친정 부모님의 지인을 통해서 중매를 받았었는데요. 아니 글쎄 그 사람이 작정하고서 저희 집안을 속여먹었습니다. 사기를 친 것이지요. 왜냐하면 남편이 저랑 6살 차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었거든요. 진실은 12살 차이였는데요. 그렇다면 나이 차이를 무려 반이나 깎아먹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와 같은 20대 나이인 줄 알고 깜빡 속고서 결혼을 한 것이었어요. 사실 결혼 전에 당연히 따로 교류를 해보지도 못했었고요. 사는 지역이 바로 옆이라서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았으나 당시는 길이 안 좋게 뚫려 있어서 가깝게 오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양쪽 지역에 사는 동네가 모두 지지부진한 수준이었어요. 가난했다는 얘기죠. 시골이었고요. 아무튼 저는 나이 차이를 깜빡 속아서 결혼한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고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어려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다면 박박 우겨서 어떻게든 더 속여보았겠으나 애석하게도 동안 인상과는 거리가 있었거든요. 가난하게 못 살던 그 시절 시골집에서 살던 남자의 외모가 어땠을지 대략 상상이 가시죠. 그런 남자의 나이를 그렇게나 깎아서 속였다니 에라이 정말 못쓸 인간들 같으니라고. 제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그때만 생각하면 기가 차서 헛웃음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집구석 인간들을 내가 다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그 미친 집구석을 다 엎어버릴 거야. 가만두지 않겠어. 절대로 그냥은 못 넘어가. 속았다는 것을 아시고서 그때 친정아버지께서는 열이 잔뜩 나셨습니다. 남편이며 시댁 사람들이며 그냥 다 그때 친정아버지께서 다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셨었네요. 친정 부모님의 지인과 시부모님의 요청을 받은 중매쟁이, 그 두 사람이 작당을 하고서 거짓말 작전을 짰었으며 그것을 시댁에서는 미리 다 알고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던 전말이었습니다. 제 친정에서 분노하고도 남을 일이었어요. 만약에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결혼 따위는 아예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죠. 하지만 그 시절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격하게 분노를 터뜨리셨으나 그뿐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남자를 만났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작은 지역이었고 도시의 번화가 같은 동네와는 차원이 달랐기 때문에 더욱 사고방식이 좁혀져 있었기도 했습니다.
속았거나 말거나 제가 어쨌든 남편과 결혼하기로 다 정해져 있었고 여자가 시집을 갔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면서 지조 없이 여자가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소리와 손가락질을 받고서 저는 그대로 남편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도 그때 말도 못하게 속상해 하셨었죠. 부모가 어리석어서 딸 자식이 피해를 보는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어처구니 없을 따름이야. 아휴, 그치만 이게 또 팔자이겠거니 생각을 해야지. 사람마다 타고나는 팔자가 있는 거야. 자기 인생에 불평과 불만을 품으면 그 본인만 손해이며 괴롭고 힘들 뿐이야. 그저 하루라도 더 빨리 수능을 마치고 매사에 물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최선이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그런 자세로 사는 게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너도 필히 참고하거라. 친정 어머니께서는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그런 조언을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친정 어머니의 혼잣말처럼 들렸던 그 조언. 그것이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순간도 있었고 반대로 족쇄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금세 첫 아이를 임신했었고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2살 터울로는 둘째인 딸을 낳았고요. 아들과 딸은 어려서부터 많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갓난아기 적부터 거의 울지를 않았어요. 원래 이렇게 아기가 얌전하고 순둥하고 잘 안 부채고 잠도 잘 자는지 아주 신기해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었죠. 크게 울거나 울음을 좀처럼 안 그치는 때도 있기는 했었으나 매우 드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순한 아기였어요. 그와 정반대로 딸은 잘 울었습니다. 무슨 갓난아기가 그렇게나 울음통이 컸던지 모르겠어요. 아주 잘 울었고 그만큼 예민했습니다. 기질이 예민하니까 별거 아닌 상황에도 금세 울음을 터뜨렸던 거예요. 울 때 얼른 제대로 달래주지 않으면 정말 끝을 모르고서 거의 발작을 하듯이 울었던 아기가 바로 딸이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는 게 겁이 났을 정도였죠. 우는 걸 안아서 달래주고 난 뒤에 좀 그친 것 같길래 이부자리에 내려놓으면 즉시 울음을 제깍 터뜨리면서 난리를 피웠던 딸 때문에 저는 맨날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적에는 육아라는 것도 각오했던 것보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였는데 딸을 낳고 나니까 온몸에 진이 쫙 빠져서 육아는 지옥이라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짜증을 내셨던지 모릅니다. 애 입을 갖다가 아예 막든지 해버려라. 아휴, 기 따가워서 아주 그냥 살 수가 없네. 딸이 갓난아기였을 적에는 울음소리 때문에 오만 짜증과 신경질을 다 내셨던 시어머니셨고요. 딸이 갓난아기 시절을 벗어나서 조금 크고 난 이후에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예 직접적으로 딸에게 혼을 내셨습니다. 딸이 워낙 활발하고 활동적인 아기이기는 했으나 그렇게까지 꾸중을 들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유독 엄격하게 구셨어요. 저것 봐라. 쉬지 않고 뭘 저렇게 돌아다닌다. 오만 사고란 사고는 다 치네. 어휴, 저 화상 같으니 지 오빠의 발끝도 못 따라가지. 보기만 해도 얄밉다니까. 괜히 주는 것 없이 얄밉다는 게 바로 저런 건가 보다. 그런 말씀도 서슴없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딸이 울거나 하면 달래주실 생각을 하시든지 아이가 왜 우는지 궁금해하시는 건 일절없이 무조건 듣기 싫다고 짜증을 내셨고 눈 앞에서 얼른 아이를 치워버리라며 저에게 명령을 내리셨던 시어머니셨네요. 활발한 성격의 아이가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라 보기는 어려웠죠. 딸이 손자가 아니라 손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그렇듯 아기였을 때부터 잘 울었고 성격이 활발했다면 시어머니께서는 사내 대장부는 당연히 이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흐뭇해하셨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낳는 건 무척 보람된 일이었으며 결혼한 여자로서 든든한 발자취를 남긴 것이자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아들을 낳은 여자는 남은 인생의 대비가 반쯤은 이미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하셨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귀한 제 아들이었는데요. 근데 여자애도 아니고 남자애가 너무 얌전하고 조용한 것 같지 않아? 내가 보기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형님이 문득 그런 말씀을 넌지시 던지셨어요. 그게 제 마음에 자꾸만 걸렸습니다. 아이가 자랄수록 문득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하고 출생일이 몇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보았을 때 차이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아들만 뭐든 좀 늦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조심스레 남편에게 먼저 꺼냈었고요. 그냥 좀 느린 거겠지. 학교 들어가면 알아서 다 늘게 되어 있어. 남편은 동요조차 안 했고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얼마 후 저는 시어머니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몹쓸 소리를 들었다는 듯 시어머니께서는 화들짝 놀라시며 제 등짝을 후려치셨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딴 불길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애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뭐야? 아니, 저는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말씀을 드린 것뿐이에요. 어미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애 앞길을 망치려고 네가 작정을 했구나. 금방 학교를 들어갈 텐데 그때가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해결될 일을 네가 괜히 이상하게 들쑤시고 있어. 시어머니께서 꾸중을 내리셨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착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아이일 뿐이라며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손자를 강하게 두둔하셨었죠. 솔직히 저는 그때 속으로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이 반가웠고 약간 안심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주 단호하게 나와주시니까 제 아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을 받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살이나 어린 자기 여동생에게 배움의 속도를 다 따라잡히듯 못해서 추월을 당한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고서 제가 아무렇지 않기란 무리였습니다. 자기 동생도 하는 걸 아직 못하고 있잖아.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런 의문을 품고 있었던 저에게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일가를 날려주셨었죠. 딸이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기가 강하고 성질이 드센 딸이 어린 주제에 벌써부터 자기 오빠한테 대들면서 아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자 문제라고 그러셨어요. 아들이 딸에게 잔뜩 기가 눌려있는 상태라고 보셨습니다. 너는 도대체가 네 딸령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제가 딸을 잘못 키우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를 많이 다그치기도 하셨던 시어머니셨네요. 저도 모르게 딸을 더 혼내고 잔소리를 하게 됐었어요. 반면 아들에게는 뭐든 다정하게 말을 해주고 위해줬었죠. 제가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께서 보시고 옳지 그렇지 하고 칭찬해 주셨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많은 집들이 그러했듯이 제 친정도 많이 가난했었고 저는 못 배우고 자란 여자였습니다. 결혼 전까지 사회생활이라는 것도 변변하지 못하게 했었고요. 그저 시어머니 정도의 엄청 어려운 어른이 말씀하시면 반박하거나 거역할 엄두도 못 낸 채로 무작정 따르기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지를 머릿속에 그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진작부터 딸을 엄하게 잡아왔던 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기가 너무 드세서 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제 탓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심적으로 많이 괴로웠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자식들 문제에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자식들하고 친근하게 잘 지내는 아버지라고 볼 수 없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자식들을 키우는 건 여자의 몫이기 때문에 남자는 바깥일만 잘하면 장땡이라고 주장하셨고 그것은 제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 안의 이모저모의 소홀한 태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편과 둘이서 애정이 넘치는 부부도 아니었네요. 그냥 부부니까 그 이름 아래에 같이 사는 것뿐이었다고 봅니다. 둘 사이에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사는 것이었고 애정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정으로 사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남편하고 제가 원래부터 대화가 잘 통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대화가 잘 안 통한다고 해도 성격적으로 궁합이 잘 맞으면 보완이 되었을 텐데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 남편과 부부로 살면서 저는 즐겁거나 재미있거나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20대 시절이 그렇게 어물쩡 끝나버렸던 것이 저는 두고두고 아쉽습니다. 23 출산 때부터 30까지 그냥 후딱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때를 즐기며 특별히 활동을 하는 것도 없었지요. 쥐꼬리만한 돈을 벌어오면서도 집에 오면 무조건 피곤하다 한마디만 하고 얼른 늘어지게 쉬고 싶어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으나 저는 참 속이 외로웠던 것 같네요. 30대의 시작은 한숨이 가득했었죠. 학교에 입학한 이후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조명되었습니다. 제 아들 말이에요. 학생들이 바글바글한 학교 안에 들어가니
더욱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면서 평범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애가 좀 별난 것 같네요. 학교 선생님의 짧은 그 한마디에 저의 억장이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마 짐작을 마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아들이 좀 특별했습니다. 요즘 엄마들 같았다면 아마 빠르게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을 것이고 전문 기관들을 돌며 아이를 위해서 힘을 썼겠죠. 아이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테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당시에는 발달장애라는지 아는 진단명 자체를 알지 못했었고요. 다만 그저 약간의 장애 같은 게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지는 않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런 걸 체감하고 경험이 받아들이며 인정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네가 애를 잘못 낳아서 그렇다. 애를 뱃속에 품고 있었을 때 그때 네가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었겠지. 처음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부정해봤자 당신의 손자가 정상의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 있다는 절대적인 사실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걸 결국 알게 되셨고, 그때가 되자 저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리셨습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간 아들이 더욱더 학교 생활과 교우 관계에 적응이 어려워하던 시기였죠. 어머님, 그게 어떻게 저의 탓이에요. 제 잘못이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낳은 아이이고 제가 엄마니까요. 하지만 제가 혼자 아이를 만들어서 낳은 것도 아니었고 제가 혼자서만 아이를 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야? 지금 네 말은 그렇다면 애 아빠도 잘못이 있다는 거니? 애를 둘이서 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럼 애 아빠한테도 탓이 있다. 그런 거로 내 아들이 잘못이다. 애 키울 때 내가 거들고 참견했으니까 나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라고. 네가 결국은 그 소리들을 하고 싶은 거로구나. 울기만 하면 다야? 아무리 운다고 해도 그딴 개소리를 하면 내가 봐줄 것 같아? 저는 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솔직하게 심정을 담아 말씀드린 것뿐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더욱 노발대발하시며 눈이 뒤집으셨고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뺨을 몇 차례 얻어맞았습니다. 제가 맞는다는 것을 알고는 남편은 슬쩍 겉옷을 챙겨서 소리 안 나게 집을 나가더군요. 자리를 완벽히 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제가 더욱 서러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왜 때려요? 할머니는 왜 맨날 그렇게 인상 쓰고 화만 내고 소리만 질러요? 할머니가 제일 잘못이 많아요. 그때 딸이 씩씩거리며 다가와서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열이 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모습이 보였고 당장이라도 제 딸을 후려치실 기세였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너 지금 어른 앞에서 태도가 그게 뭐야? 누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행동하래? 너 정말 혼나고 싶어서 이래? 나는 엄마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누구 마음대로 그런 생각을 해? 네가 이러는 건 엄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는 거야. 너 진짜 똑바로 행동 안 하지? 언제 철이 들래? 저는 괜히 소리를 크게 치면서 딸의 엉덩이를 몇 대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러자 딸이 화가 잔뜩 나서는 울면서 저랑 시어머니를 번갈아 쏘아보더니 휙 자리를 피했었죠.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시면서 욕심 많고 성질이 드센 딸이 자기 오빠의 길을 일찍이 잡아 누르고 꺾지만 않았어도 아들의 상태가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몹시도 안타까워하시는 얼굴이었죠. 침을 잘 놓는다는 요옹한 의원, 머리를 맑게 해주는 한약을 다린다는 곳, 정말 어디든 그럴싸한 이야기가 들려오는 곳이면 다 갔었던 듯 싶습니다. 아들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쪼들리는 형편 속에서도 그런 것에 쓰는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무지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죠. 하지만 그 시절에는 뭘 몰라도 한참 몰랐던 때였으니까요. 그저 지푸라기라도 어떻게든 잡아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러나 그 어떤 방법도 아들을 낫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미 태어난 존재였고 아주 어렸을 적 전문기관의 처방을 따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을 텐데 그건 이미 놓친 지 오래였으니까요. 그러니 다른 친구들처럼 평범하게 교우 관계를 쌓고 학교 공부를 해내고 그런 것들이 아들에게는 전부 다 버거운 일 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나마 형님이 언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라도 뒤늦게나마 낌새를 눈치챘었던 것이지
만약 그런 것도 없었다면 저는 한참이나 더 지나서 아들의 상태를 알고 받아들였을 것이에요. 도움을 주셨다고 볼 수 있는 형님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와 오래 동서지간을 이어가지는 못하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여기저기 백방으로 다니며 헛되게 용을 쓰고 있었던 무렵 형님은 아주버님하고 아주 크게 부부싸움을 하셨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짐작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시어머니와 형님 두 분의 고부관계는 좋지 못했었더라고요. 형님이 시어머니를 향해서 깊은 앙금을 품고 계셨던 건데요. 형님이 그래도 꾹 참으며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친정에 갑자기 일이 생기셨던 것입니다. 형님의 친정은 먼 지역이었고요. 형님은 당연히 친정에 가보실 참이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가지 말라고 막으셨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막으시더래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으셨고요. 그래서 형님은 시어머니께서 무슨 대단한 이유를 품고 계신 줄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이유도 없었으나 그냥 며느리가 자기 친정에 쪼르르 가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것. 그거 하나로 시어머니께서는 의미심장한 척을 하시면서 형님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그걸 아신 형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고 지난 세월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화까지 겹쳤습니다. 고부 갈등이 가시화되었죠. 당연히 그 불똥은 부부관계에까지 튀었고요. 제 남편이 모든 상황마다 발을 담그려 하지 않고 무작정 피하고 외면하고 모르는 척을 하면서 등을 돌리는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그 친형이라고 해서 대단히 달랐겠습니까? 그 형의 그 동생이었죠. 형제라고는 둘뿐이었고 게다가 연년생이었으니 거의 엇비슷했습니다. 아주버님 때문에 형님의 속은 진작에 다 터진 후였어요. 더 이상 못 참겠다며 형님이 날뛰셨고 아주버님은 나는 잘못 없고 당신이 왜 그러는지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한 가지 입장만 고수하셨습니다. 그래서 별거를 하게 되셨어요. 형님이 자식들을 데리고서 친정 근처로 가서 사셨고요. 거리가 멀어졌고 저는 형님과 만나는 게 불가능해졌죠. 그러다가 결국은 아주버님하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진작에 부부관계가 반쯤 끝나 있었으나 결정적이었던 건 별거 생활 도중에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신 일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셨고 길게 잡아서 한 5년 정도는 형님하고 가끔 연락을 했었던 저였으나 그 이후로는 아예 끊겼습니다. 아주버님은 결혼은 안 하시되 동거하는 여자만 바뀌시는 걸로 그렇게 딴 지역으로 가서 사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급격히 늘어났었죠.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이야기까지 꺼내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이 친탁을 강하게 해서 바람 기질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셨고 이럴 줄 아예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믿을 건 제 남편뿐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입니까?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원래 그 길에 없었던 돌뿌리가 갑자기 튀어나와 있던 바람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세게 달리던 와중에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전거가 중심을 완전히 잃어서 남편이 크게 바닥을 굴렀는데 이때 허리를 잘못 다쳤어요. 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곧 현실을 받아들이고 포기하게 되더군요. 어디 가서 보상을 청구할 수도 없고 아주 답답하고 불쌍하게 되었다면서 주변에서는 다들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한 가정의 끔찍한 불행이 남들에게는 입으로 떠들거리에 한낱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마주하고 그때 제가 정신적 충격을 많이 받았었네요. 아주버님을 필두로 정말 모두가 저희의 집이랑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도 처절하게 느꼈고요. 왜냐하면 제가 도와달라고 할까봐 다들 그게 겁이 났었던 것입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런 소리를 제가 할까 봐서 다들 그걸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며 피했습니다. 우와, 정말로 서럽더군요. 세상살이라는 걸 제대로 배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아들을 위해서 명이나 명약을 찾는 것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입 밖으로 이 말을 꺼내본 적은 없습니다만 속으로는 아들을 위한답시고 없는 희망을 찾아서 돈을 쓰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 상황이 조금이라마 덜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남편의 사고 이후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래.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끙끙 앓으시면서 현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모습은 걷잡을 수 없이 시들어가는 이름 모를 화초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는 게 많이 벅찼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자포자기라는 것을 해버렸던 듯 싶어요. 나은 미래를 기대하고 희망을 품는다는 것 따위는 버렸고 그냥 현실을 어떻게든 버텨내고자 마음을 잡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친정 부모님이 차례로 돌아가셨을 때는 힘들더군요. 친정 부모님의 연세에도 아직 정정하신 분들이 많건만 왜 하필이면 나의 부모님만 그렇게 천수를 못 누리고 가신 것일까 하는 의문이 분노와 함께 소용돌이 쳤습니다. 몸이 그렇게 된 남편은 예민해져서 걸핏하면 신경질을 냈어요. 피해의식이 대단했었고요. 편찮으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당신의 아들을 보며 많이 속상해하셨습니다. 이게 다 당신의 아들이 결혼을 저랑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때 도저히 못 참겠다는 듯이 딸이 들고 일어났었죠. 이제는 못 견디겠네요. 이놈의 집구석. 나는 떠날 거예요. 사고로 몸이 그렇게 되기 전에도 어차피 아빠는 능력도 없었잖아요. 좋은 아빠인 적도 없었고요. 할머니는 두말하면 입 아프죠. 애초에 할머니는 안 계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보니까 바로 엄마예요. 나는 평생을 지금까지 엄마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살아왔고요. 이제는 지긋지긋하고 징그러워서 떠나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거든요. 어디 엄마나 실컷 이렇게 죽는 그날까지 살다가 가세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눈에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아니야. 이 인생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뿐이야. 너만 힘든 거 아니니까 제발 철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너는 다 커서도 어쩜 이렇게 철이 안 드니? 내가 철이 없다는 소리로 나한테 탓을 돌리지 마세요. 엄마가 미련한 것뿐이잖아요. 용기 하나 없고 똑똑하지 못한 것뿐이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뿐이면서 괜히 이런저런 말로 포장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그때 심장이 쿵 내려앉아서 딸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딸이 쓰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아들의 뺨은 못 때려도 딸의 뺨은 때린다고요. 그게 바로 자기가 집을 나가고 싶은 본질적인 이유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틀 뒤에 딸은 자기 짐을 싹 챙겨서 새벽에 집을 나갔습니다. 성인이 된 딸은 대학 대신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집에 돈을 보태야 했으니까요. 진작에 대학은 포기한 지 오래였었고요. 사실 딸이 저에게 한 말 중에 틀린 게 없었습니다. 저의 잘못이었어요. 아들은 저에게 아픈 손가락이었으나 딸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저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은 저더러 제가 딸년을 잘못 키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고 직장도 관두고 아예 사라진 딸이 배응만덕한 죽일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집안이 감옥이었습니다. 어느덧 20대 중반이 된 아들은 단순 작업만 반복하는 작은 공장에 다니면서 자기의 앞가림을 시작하여 그나마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몸이 그러하니 점점 더 포악해져가는 남편과 죽을 날이 가까우셨는지 헛소리를 점점 심하게 하시는 시어머니, 그리고 대체 어디서 뭐라고 사는 건지 걱정이 되는 딸까지. 저는 미칠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아들이 자기 생활을 오롯이 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면서 작은 기적처럼 결혼 상대를 만났다는 것이 저에게 유일한 기쁨이 되어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한 살이 적었어요. 또래라서 무척 두 사람의 그림이 좋아 보이더군요. 또한 며느리는 집안의 장녀였는데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일찍이 집안일을 많이 해왔고 사회생활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한 경우였습니다. 야무진 모습이 마음에 들었어요. 말하는 게 좀 어눌하고 가끔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를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사람이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요. 그래서 끌렸어요. 제 아들을 이렇게 봐주는 아가씨가 다시 또 나타날까 싶었습니다. 놓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결혼을 밀어주었습니다. 얼른 살림 차리고 둘이서 살라면서 등을 떠밀었더랬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고 남편 또한 솔직히 언제 잘못해도 이상하지 않았기에 아들 또한 하루빨리 가정을 꾸려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며느리 부부가 작은 공간에 신혼살림을 차렸고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까지 아시고서 시어머니께서는 눈을 감으셨었죠. 유언도 제대로 못 남기시고 그대로 그냥 떠나셨어요. 그렇게 기세가 등등하셨던 분인데 돌아가실 땐 너무 초라했었죠. 인생이 뭘까 싶더군요. 같은 해에 제가 손자를 얻어 할머니가 되었기에 더욱 심정이 미묘했던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여운 손자였고 옛날에 제가 아들과 딸을 차례로 낳고서 키우던 시절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었습니다.
태어난 손자를 보니 미래를 보며 나아갈 다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굴곡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고작 3살배기 어린 자식을 두고서 며느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동네 사람 한 분이 넌지시 일러주기를 몇 달 전부터 며느리가 웬 낯선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다니는 걸 목격하셨다면서 암만 해도 바람이 난 것 같다고 하셨죠. 하늘이 노래지더군요. 겨우겨우 며느리의 친정집을 찾아갔었어요. 그랬더니 사돈 집안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자기들도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행방이 궁금하지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구석도 정말 보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 방도가 있나요?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 남아 그저 일상을 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지고 2년 후에 아들과 이혼을 했어요. 아들을 며느리가 몰래 찾아왔었고요. 이혼 합의 도장까지 싹 받아갔었죠. 며느리는 그때 제 아들에게 이혼을 안 해주면 어린 손자를 자기가 어떻게 해버릴 것이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라서 손자를 지키기 위해서 순순히 이혼 절차를 따랐던 것이고요. 제가 없을 때 벌어진 짓이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저에게 보내는 작은 쪽지를 남겨놨었죠. 내용인 즉 아이를 잘 키워달라. 아이가 엄마를 찾지 않게 해달라. 나는 내 삶을 찾겠다. 연민과 동정심으로 홧김에 결혼했던 걸 후회했다. 아이가 자기 아빠를 닮아서 어리숙하고 모자랄까봐 걱정이 돼서 마음 졸이느라 마음껏 예뻐해주지도 못했다. 그런 걱정에서 싹 다 해방되고 싶었다. 이런 걸 며느리가 적어놨더라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어린 손자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강아지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이 할미가 다 해줄게. 보란듯이 제 품의 생명을 잘 책임지고 이끌어서 멋진 어른으로 키워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 들어갈 무렵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몇 달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을 감기 전 남편은 미안하다는 짧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음에도 슬프고 마음이 허전해서 스스로도 놀랐었죠. 하지만 넋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병원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갚아야 할 빚이었으니까요. 손자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아들이 먼 지역으로 갈 결심을 굳혔습니다. 원래 일하던 곳이 문을 닫아서 아들은 막막한 상황이었고 아들의 수준에 맞으면서도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쉬고 있었는데 아들과 한 공장에서 일을 하셨던 어느 분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역이 많이 멀기는 한데 숙식도 제공되고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난이도가 어려운 건 아니라서 배울 만한 공장을 연결해 주겠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아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에 걱정이 돼서 반대했었죠. 그러나 아들은 본인이 가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주원이 내가 돈 벌어야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울컥 눈물이 쏟았지만 애써 참아냈고 아들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도 예전부터 많은 일들을 했었고 이제는 체력이 안 돼서 청소 일도 못하는 데다가 얼마 전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다치기까지 했었죠. 그런 상황에 놓인 저를 아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아들 역시 누군가의 부모임을 먼 지역으로 떠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저였습니다. 손자는 저와 아들을 보며 많이 미안해했어요. 이 기특한 녀석은 잘 자라주었고 사춘기마저 조용히 보냈습니다. 집이 가난한 것, 엄마가 없는 것, 아빠가 조금 특별한 사람인 것, 이런 것들을 원망할 법한 사춘기 나이였음에도 손자는 그저 의젓하기만 했었어요. 철이 일찍 들어버린 것이었죠. 할머니, 제가 이 다음에 꼭 성공해서 할머니 호강시켜 드릴 거예요. 야무진 아이가 너무 애달프고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일찍이 공부에 흥미를 붙이면서 본인이 노력을 아주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다음에 좋은 대학을 가고 돈 많이 주는 직장을 들어가서 자기 할머니랑 아빠한테 효도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말했던 녀석이었습니다. 형편은 쪼들려도 그래도 제가 손자한테는 돈을 아끼는 법이 없었죠. 특히 배우고 싶은 걸 못 배우는 일이 있을까봐 그게 염려가 돼서 신경을 많이 썼었습니다. 손자가 중학교 3학년 때는 입시학원 한 곳을 다니도록 제가 그렇게 해줬었고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부족한 과목이 없었으면 학원을 안 다녀도 됐을 텐데. 그렇게 말할 것 없어.
우리 똥강아지가 학원 다니면서 친구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 할미가 다 알아. 학원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사실 학교에서 미처 못 배운 것들을 학원 다니면서 추가로 더 배울 수 있어서 재미있어요. 학원에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저 때문에 할머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요. 아빠도 저만 없으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안 지내도 되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너는 내 손자야, 내 핏줄이야. 내가 책임지는 게 당연한 거고 네가 잘하는 걸 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야. 그리고 네 아빠도 어른으로서 당연히 사회생활을 하는 것뿐이니까 네가 미안해할 문제가 전혀 아니란다. 네, 알겠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웃는 이 잘생긴 얼굴이 누구 집 손자인지 정말 잘났더라고요. 기특한 손자는 고등학교도 잘 갔습니다. 그리고 손자의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수업 태도가 항상 바르고 공부에 의욕이 넘치고 대학 욕심까지 가지고 있어서 흠잡을 구석이 없고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되는 학생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알려주었고요. 전화기를 붙들고서 저도 울고 아들도 울었더랬죠. 제가 폐지를 줍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폐지 줍는 일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그게 이미 고정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존재해서 끼어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폐지를 줍겠다고 머나먼 동네로 찾아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되었고요. 그런데 나이 지긋한 어떤 어르신께서 눈치를 다 채시고 어느 날 저에게 폐지 줍는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도 다 경쟁인데 저한테 알려주시고 이러셔도 괜찮을까요? 배수다. 나는 이제 얼마 안 남은 몸인데 욕심을 부려서 뭘 하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것저것 알려주셨던 어르신은 며칠 뒤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당신의 운명을 예감하셨던 게 분명했죠. 저는 왠지 서글프고도 무서워졌으며 동시에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의미, 그 무게감이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져서 눈물이 날 만큼 간절하게 폐지를 주우며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때는 제가 일을 3개씩 하면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며칠을 연속으로 발 뻗고 누워 잠도 못 자고 앉아서 대충 쪽잠을 자며 미친 듯이 일을 했던 과거의 저였어요. 젊음 하나를 미천으로 삼아서 무식하게 일을 해가며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 왔었으나 세월이 흘러 이제 육신이 의욕을 따라주지 못했으니 서글플 따름이었네요. 자기관리를 잘해오신 제 동년배분들은 멀쩡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무식하게 들이박으며 온갖 마음고생, 몸고생만 다 해왔던 저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폐지를 줍는 제 처지가 비참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저를 버티게 했던 건 일하고 있을 제 아들, 그리고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는 손자였어요. 이거라도 해서 마냥 쉬고 있지 않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것을 뒤적거리며 쓸만한 폐지를 발견할 때는 저절로 신받다는 생각이 들곤 했었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느새 저는 폐지를 줍는 폐지 할머니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자가 놀라운 대학 합격을 해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서울대 다니는 학생이에요. 할머니 손자 서울대 합격했다고요. 뭐라고? 내 새끼, 우리 똥강아지, 그게 정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 좋은 학생들이 간다는 바로 그 서울대? 기대를 많이 했었지만 설마 손자가 그렇게까지 대학을 잘 갈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와는 거리가 아주 먼 인생을 살아온 저였으니까요. 아들 또한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본인이 아는 그 서울대가 맞는지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살다 보니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오는 날도 오더군요. 기쁨의 눈물을 흘렸었네요. 그리고 저는 추운 게 마냥 춥게 느껴지지만은 않았던 그 겨울에 다시금 폐지를 줍고 다녔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한 손자를 위해서 제가 당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용돈이라도 쥐어줘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건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학식에 아들은 공장 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내색은 안 했지만 몇 달간 공장 사정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연초 들어서 갑자기 웬일로 일감이 조금씩 늘어났대요. 그래서 아들이 거기에 편승하느라 입학식 참석은 저만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는데 원래 대학 입학식이라는 것이 참석 의무가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멀리 지방 출신이면 가족들이 다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더 그런 모양이었고요. 저는 꿈만 같아서 눈에 보이는 풍경들을 열심히 보면서 아들에게 전해줄 생각뿐이었습니다. 옆에는 자랑스러운 손자를 꼭 끼고 있었고요. 그때 손자가 어떤 남학생하고 서로 놀란 표정을 하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언뜻 들어보니까 둘이 고등학교를 같이 나왔더라고요. 둘 다 서울대를 합격했다니 정말 뜻깊고 신기한 일이었죠. 제가 흐뭇하게 지켜보던 와중 그 남학생과 같이 온 것 같은 분께서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혹시 주원군의 할머님 되십니까? 예? 예. 제가 우리 주원이 할머니입니다만. 실례지만 잠깐 옆으로 가서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저기 주원군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는 녀석의 하랩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그분을 따라서 살짝 옆으로 이동을 하여 대화를 나누게 된 저는 명함을 받고서 즉시 눈부터 비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함에 따르자면 눈앞에 이분이 아주 번듯한 기업의 회장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고급스러운 차림새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화들짝 놀라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손사리를 치시더군요. 제가 인사를 드리고자 일부러 손자 녀석의 입학식에도 와본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요. 감사하다니요? 모르셨군요. 저희 손자 녀석이 어려서부터 영재 소리를 들었고 공부를 정말 잘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헛바람이 잘못 들어서 공부는 뒷전이고 놀러 다니기만 바빴어요. 심지어 가출도 있었죠. 그동안 해놓은 게 있었으니 고등학교는 그럭저럭 잘 들어갔습니다만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반항심으로 공부도 안 하고 대학을 안 가겠다면서 버텼거든요. 고등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선언도 했었고요. 아휴, 정말 그때 저 녀석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머리 싸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서울대를 입학했는데 그랬었다니 도저히 안 믿기는 이야기네요. 그런데 그게 저희 주원이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저희 손자 녀석을 정신 차리게 만든 구세주가 바로 주원군이었습니다. 정신 차리게 만들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하고 대학 욕심을 내고 뿐만 아니라 가족들 앞에서 더 이상 버릇없게 굴면서 애꿎은 반항을 하는 것까지 그만두도록 만들어주었죠. 전부 주원군 덕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라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손자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회장님의 손자하고 같은 반이었던 거예요. 반항심에 극에 달해 있었던 부잣집 자식인 같은 반 친구를 보면서 제 손자는 어이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에 넘치는 헛짓거리를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면서 충고를 해줬던 것이죠. 그러자 가진 것 많고 자신감 넘치는 회장님의 손자가 으스대면서 제 손자에게 너 공부 좀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까부는 거냐? 너 집 어디냐? 부모님 뭐 하시냐? 이런 소리를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고 있는 그대로 대답했다던 제 손자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엄마는 안 계시고 아빠는 멀리 지방에서 공장 다니시는데? 뭐? 그럼 너는 집에서 혼자요? 아니, 할머니 계시는데? 아, 그럼 할머니가 돈이 좀 있으시구나? 우리 할머니 폐지주우셔. 맨날 나가시는데 힘들게 폐지 모으시는 거에 비해서 돈은 정말로 얼마 안 돼. 그래서 내가 맨날 쉬는 시간에도 요점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거야. 꼭 대학 잘 가서 성공할 거고 우리 할머니 그만 폐지를 줍게 해드리고 싶어. 회장님의 손자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부잣집에서 나고 자란 아이의 입장에서는 놀랄 노자였던 것입니다. 할 말을 잃은 회장님의 손자가 슬그머니 제 손자에게 수학 문제 하나 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왔고 그게 시작이었죠. 남을 가르쳐주면서 그 문제를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손자는 반복했고 그걸 하나의 공부 비법으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회장님의 손자는 각종 문제집을 가져다 주면서 손자에게 공부거리를 제공해 주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님의 손자는 다시금 공부, 대학 입시 이런 것들에 흥미가 확 붙었고 서로를 의지해가면서 맨날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연스레 반항도 멈추었고 회장님을 비롯한 그 가족들은 이유를 너무 궁금해했었죠. 사연을 다 듣고 나서 저도 정말 진심으로 주원군네를 도와줘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희 손자 녀석 또한 간절히 그걸 바랐습니다.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거절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주원군이 이뤄낸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차마 거절할 도리가 없네요. 저는 간신히 그렇게 대답을 드린 후에 주책맞게도 얼굴에 손을 파묻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놀라서 저에게 손자가 달려왔고 곧 상황 파악을 했죠. 손자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곧 눈물을 훔쳤습니다. 겨울이 끝났고 어느새 봄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인 봄맞이는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죠. 저는 폐지를 줍는 것을 관두게 되었고 손자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이사를 했어요. 항상 창문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 집에 살았었는데 안락하고 깔끔한 집에 사는 것은 처음이라 얼떨떨하면서도 너무 행복했답니다. 꿈만 같아서 그냥 집에만 있어도 너무 좋았어요. 아들은 모처럼 바빠진 공장을 바로 비울 수는 없다며 몇 달간 더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었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아들이 강인하고 단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재차 깨닫게 되어서 마음이 뭉클해졌었네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시도 잊어본 일이 없었죠. 사실 그동안 용서받을 자신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차마 딸을 찾아 만나볼 엄두를 못 냈습니다.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제가 받은 벌이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일로 형편의 여유를 얻고 나니 이제는 딸을 찾아서 만나도 혹시 이런 저라도 반겨주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듭니다. 이런 고민으로 벌써 몇 년을 흘러보냈어요. 저 참 미련하고 바보 같죠. 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딸을 위하는 길을 우선시하다 보니 계속 결단이 미뤄지고 말았네요. 제가 과연 어떻게 하는 쪽이 딸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일까요? 인간관계라는 것은 본인도 노력하고 상대 역시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럭저럭 유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남는 관계도 있지만 각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안 맞기도 하고 어딜 가든 쉽게 섞일 수 없는 위험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이 옛날부터 사람 사귀는 걸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나 봐요. 부모 형제는 선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엔 대차게 끊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물며 남인 친구 관계는 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게 된 것은 그 말을 크게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걸까요? 아무리 사람 관계가 어렵다고 해도 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진심을 갖고 대한다면 그걸 알아줄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저 역시 잘 대처하고 관계를 만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린 태도로 대하게 되었고요. 사실 현재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현재 만난 와이프 역시 제가 무한 신뢰를 했고 와이프 역시 저를 무척이나 믿어주면서 지금까지 왔었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나게 된 아내는 머리도 좋고 예쁘고 어딜 가나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남자로서 적지 않은 호감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꽤나 티날 정도로 구애를 했었어요. 저 말고도 나름 신호를 보내는 남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지만 입사 이후에 딱히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걸어온 게 아니겠어요? 구내식당에서 먼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도 되겠냐고 묻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저랑요? 네, 앉으세요. 감사해요. 게다가 다른 남자 직원들도 엄청나게 쳐다보면서 다들 당장 불이라도 지를 것 같은 인상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쓰기에 제 가슴은 너무나 콩닥콩닥 거렸기 때문에 일단 그냥 앉으란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가는지 전혀 구분도 못할 지경인 식사를 마치고 그날도 저녁에 체해서 누워 있었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누워 있으면서도 왜 이날 갑자기 그녀가 적극적으로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얼마 안 가서 심지어 전화까지 온 게 아니겠어요? 수신 번호에 그녀 이름이 뜨는데 정말 손이 달달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 어찌되었건 겨우 받아보게 되었어요. 저 혹시 시간 되시나요? 이번에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해서요.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 우리 집도 가까운 것 같은데 중간에서 뵐 수 있을까요? 네? 네, 괜찮아요. 그럼 어디서 만날까요? 이날 낮에 저에게 말을 걸었던 것은 우연히 프로젝트 멤버로서 겹치게 되면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긴 했어요. 이 전화를 받고 나니 비로소 낮에 했던 대화들이 겨우 생각나더라고요. 배가 아리아릿하고 아파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그게 대수인가요? 전 당장 제가 그쪽으로 가겠다고 하고 차키를 들고 뛰어나갔어요. 가는 길에 소화제를 하나 사 먹고 잽싸게 운전해서 갔고 도착해서도 한창 상황 진행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 몰랐답니다. 다행히 제가 좀 알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던 부분이었는데 마침 그걸 그녀가 물어온 덕에 한참을 자신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었어요. 오늘 너무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일 때문에 몇 번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이성적인 감정을 갖고 떨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와 달리 아내는 무척이나 편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프로젝트를 마치고 난 뒤에는 둘이 감자탕도 먹으러 가고 삼겹살도 먹으러 다녔답니다. 이런 걸 볼 때 딱히 저한테 연애 감정이 있는 것 같진 않아 보였어요. 이런 부분을 중학교 시절부터 20년 지기인 친구 녀석에게 말을 했더니 무척 답답해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명준아, 세상에 어떤 여자가 관심 없는 남자랑 같이 그렇게 시간을 보내겠냐? 네가 얼른 티를 내서 어떻게든 들이대봐. 그렇게 자꾸 고민만 하고 있으면 또 딴 놈들한테 뺏기는 거야. 그럴까? 그럼 당연하지. 그러다가 진짜 딴 놈 채가면 그때 후회하지 말고. 왜 이 말을 들으니까 쫓기듯이 불안해지는 건지 그녀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 남자 직원들 무리가 자꾸 한두 그룹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로 나를 잡았고 무척이나 고민을 하면서 새삼스레 어떤 식으로 고백을 할지 신경 쓰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녀와 한강에 가서 치킨을 먹으면서 약간은 떨리는 마음으로 말을 했어요. 별로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데 내년엔 제대로 준비해서 또 보러 와요, 우리. 그래요, 명준 씨. 그래서 말인데 사실 전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끝부분으로 갈수록 떨려서 모기처럼 소리가 작아지더군요. 지금 생각해봐도 솔직히 너무 창피하긴 했지만 진짜 제 얼굴이 어지간히 빨개졌던 모양이에요. 왜냐면 이 말을 듣고 한참 제 눈을 바라보던 그녀는 대뜸 제 얼굴 얘기부터 꺼냈거든요. 근데 명준 씨 얼굴이 너무 빨갛다. 그렇게 창피해? 땀도 엄청 흘리네, 이거. 보는 내가 다 창피해서 못 견디겠네. 얼른 여기 물이라도 마셔. 그러면서 생수병을 건네는 그녀의 얼굴을 보니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길래 차인 줄 알고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그녀가 제 손을 살며시 잡더니 자기도 계속 저랑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는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나도 명준 씨랑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아. 사람이 참 착하고 재밌는 구석도 있고 같이 여기저기 가보고 싶어.
명준 씨는 내가 그렇게 좋아? 이런 말을 하면서 천사같이 생글거리는 그녀가 어찌 사랑스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나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뛰고 난리를 쳤을 텐데 앞에서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바보같이 응응 하고 대답만 했답니다. 사춘기 소년처럼 왜 그렇게 신나던지 그만큼 그녀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후로 저는 회사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그녀를 내가 찍어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카톡 사진에도 크게 커플 사진을 올려두었어요. 이것도 다 여자친구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이었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 자기는 회사의 연애 사실이 알려져도 일하는데 전혀 타격이 없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즉각 올렸고 얼마 안 가서 저는 회사에서 대역 죄인급으로 수배가 되었더라고요. 소문은 금세 여기저기 타고 흐르게 되었고 그런 미녀 직원을 바로 채가서 사귄다며 질투 어린 말들이 난무하게 되었어요. 그래봤자 이제는 대놓고 더 이상 추파를 던지지 못할 테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성가신 것이 있었으니 전 순전히 회사에 선전포고를 하려고 프로필 사진으로 해둔 건데 부모님도 보시게 된 거예요. 예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설마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드디어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거냐? 아가씨 좀 한번 집에 데려오면 안 되겠어? 아유, 아니 엄마. 어떻게 지금 데려와요?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안 돼요, 그건. 그럼 결혼 생각은 있는 거지?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그러면서 저를 점점 쪼여오시는데 이거 진짜 곤란하더라고요. 답답해하는 와중에 친구 녀석한테도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제 갑자기 여자친구가 된 거야? 둘이 커플 사진 올린 거 보고 이제 알았잖아. 내가 연애 상담도 많이 해줬는데. 나한테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이, 맞다, 그래. 내가 말 안 했지? 아이, 그게 말이야. 저도 아차 싶었고 자초지종 서둘러서 얘기해주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허심탄회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친구라서 그런지 부모님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압박도 같이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30대를 넘기고 나니 부모님은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를 만나라. 결혼은 안 하냐. 네가 뭐가 부족해서 등등 1절부터 3절까지 순서 바꿔가며 맨날 노래를 부르시니까요. 친구도 이런 고충을 알긴 했던 건지 제 얘기를 듣고 같이 걱정해주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평소처럼 이 상황에 맞춰서 나름 조언을 해주었어요. 야, 명준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결혼 얘기를 꺼내면 여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하겠냐? 일단 부모님께는 결혼 생각하고 있지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해봐. 그리고 너는 앞으로 몇 달간은 그런 얘기 꺼내지 말고 그냥 만나.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 살짝 언급을 해봐. 그 여자분도 우리 또래면 솔직히 결혼 생각 없이 만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 알겠다. 넌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 맞는 말만 하는 건지. 그리고 참 나도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센스가 없는 건지 새삼 격차가 느껴진다. 고맙다, 기석아. 정말로 꼭 물어봐야겠어. 친구 기석이는 옛날부터 눈치가 무척 빨랐고 이런 부분에서 빠릿빠릿하게 잘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둘이 알바할 때에도 저는 그냥 정해진 대로만 일을 했는데 기석이는 요령이 좋아서 나중에 인정도 받고 금방금방 시급도 올리고 했었거든요. 어른들에게 이쁨도 많이 받고 말이에요. 본인 말로는 일찍이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어른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까 눈칫밥이 늘었다고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땐 더없이 똑똑하고 영리한 애였어요. 고등학교 무렵에 기석이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모두 가서 장례 치르는 걸 도와주었어요. 저희 엄마는 그때 거의 2~3달 동안 저를 통해서 반찬을 기석이에게 보내셨고 우리 가족과 사이도 너무 좋았어요.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챙겨주셨고, 기석이도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을 너무 좋아했어요. 가끔 저희 집에 놀러 오면 부모님을 어린 나이에 먼저 보내게 된 것이 안쓰러워서 그랬는지 아버지도 용돈을 얼마 주시기도 하고 자고 가란 소리도 많이 하셨었고요. 저도 사회에 나와서 사귄 친구들이 몇 있긴 하지만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친구가 기석이었어요. 다 열기 힘든 속내를 이 친구 앞에서는 꼭 오픈하게 되더군요. 둘의 진로와 방향이 너무 달라지긴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만나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와중에 각자 결혼을 앞둔 나이가 되니까 기석이나 저나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더군요. 일단 저는 그 충고 역시 100% 흡수하게 되었고 이걸 토대로 유지하면서 지내오다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기 있잖아. 난 당신이랑 평생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서 가정 꾸리고 오순도순 살고 싶어. 지금 내가 못 믿어온 부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나랑 함께 해줄래? 기석이의 예상처럼 그녀 역시 결혼을 염두에 두고 저와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 바로 받아들여 주더군요. 이후로 결정할 일도 많은데 저보다 먼저 기석이가 결혼을 하기 때문에 청첩장도 받을 겸 절친들끼리 예비 와이프들도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만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여자친구의 오랜 친구들 모임에 나가서 같이 소개를 받고 인사도 하고 왔었거든요. 서로 이렇게 자기에게 소중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을 인사시키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날은 저와 여자친구 그리고 기석이와 기석이의 여자친구가 넷이서 만나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어요. 우리 커플 얘기도 많이 해왔지만 기석이의 커플 얘기도 들어보니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여자들끼리도 서로 인사를 나누고 기석이도 이날 제 여자친구를 처음 보는 거라 신기했던지 이것저것 묻더라고요. 명준이한테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글쎄 얘가 재수 씨 만나려고 얼마나 눈물겹게 저한테 상담했는지 아세요? 그거 제가 다 코치해 준 거예요. 두 사람 다 결혼하면 저한테 크게 쏘셔야겠어요. 아이, 정말요? 그래, 사실 맞아. 내가 기석이한테 신세 많이 졌지. 고맙다, 기석아. 정말로. 우리 맺어준 건 정말 네 공이나 다름없어. 아유, 자식, 또 뭘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긴. 아니다. 어쨌든 제 친구 좋은 놈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사실 말하면서도 느꼈지만 정말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 같아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이후로도 우리는 종종 만남을 가졌고 몇 달 뒤에 기석이 결혼식 때에는 여자친구와 같이 갔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도 오래도록 정이 들었던 아들 친구가 장가 간다니 마음이 쓰인다면서 같이 참석하셨고요. 저도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된 건지 새삼 신기하기도 하고 신부 측 부모님께서 기석이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가슴이 욱신거리고 찡해오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이날 밥을 먹으면서 제 여자친구와 저희 부모님 넷이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두 분도 기석이에 대한 감상이 많으셨는지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여자친구는 기석이가 너무 밝고 반듯해 보여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사회에서 빠르게 나가 고생을 한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니는 바로 받아 이어가시면서 얼마나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기석이는 진짜 훌륭하게 잘 자랐어. 저렇게 결혼하는 걸 엄마 아빠가 봤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아까 주례사도 너무 좋고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결혼 역시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곧 신혼집이나 신혼여행, 다른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는 동안 중간에 여자친구의 어머님에게 생각도 못했던 지병이 발견되면서 다들 놀라게 되었고, 그때 모두 이성을 찾기 힘든 상태가 되었어요.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에게 청첩장을 돌려놓은 상태였고, 예비 장모님께서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참석이 힘드신 상태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실 줄 나도 몰랐어. 어떡하지, 자기야? 그러게. 일단 자기는 어머니 간병해야 되니 얼른 병원 들어가. 내가 생각해 볼게. 어떻게 할지. 이걸 두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한창 정신이 없는 여자친구에게 뭐라 말할 길은 없고 저는 저대로 속이 탔어요. 그때 신혼생활을 누리고 있던 기석이에게 전화가 왔고 결혼 준비 잘하고 있냐길래 이런 내용들을 말하게 되었답니다. 역시 평소와 같이 따끔하게 저를 질타하는 내용이 돌아왔어요. 엄마가 아프시다는데 지금 당장 결혼이 눈에 들어오겠어? 나라면 아무 말도 못 꺼내고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할 것 같은데. 장모님 없이 결혼식을 치르게 하려고 설득하려는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건 절대 아니야. 다만 날짜를 미룬다거나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아유,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명준이 너도 참 답답하다. 근데 이건 네가 부모님을 설득시켜야지. 희주 씨가 먼저 뭔가 대책을 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어떡해. 어째 이건 상담을 하고 나니 답도 안 보이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하루 종일 회사에서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여자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장모님 건으로 힘들겠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말은 좀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자기 기석 씨한테 내 상담했다며? 내가 너무 신경 쓰게 한 것 같네. 어제 기석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더라고. 둘이 결혼 앞두고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기가 좀 도와주러 왔다면서 말이야. 자기가 내 생각 엄청 하느라고 말도 못 꺼내고 있다며 걱정하고 우리 엄마 먹으라고 과일까지 사왔더라고. 기석이가 당신을 찾아왔다고? 응, 너무 착한 사람이지? 그리고 기석 씨랑 말하면서 덕분에 자기 마음 충분히 알게 되었어. 내가 너무 무신경하고 내 생각만 했나 봐. 자기네 어머니 아버님도 우리 쪽 상황만 보면서 애가 타실 텐데 말이야. 엄마는 그럭저럭 식에 참석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정대로 하자고 말씀드려 줄래? 다 듣고 나니 저와 여자친구의 상황은 안정이 된 것 같고 기분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것 같아 보여서 다행이긴 했는데요. 저한테 연락도 따로 하지 않고 기석이가 제 여자친구를 이렇게 만나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왔다니. 그리고 장모님 간식까지 사갔다고 하니 고마우면서도 이상하게 뭔가 잘 설명되지 않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자기야, 왜 그래?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 응? 아니야. 여자친구는 저보고 참 좋은 친구를 뒀다고 하지만 전 왠지 좀 혼란스럽고 기분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때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순간까지도 기석이는 어떤 언급도 없었거든요. 저에겐 미리 말을 해줬어도 되는 게 아닐지 싶었지만 일단 당장 닥쳐온 결혼 시기도 그렇고 눈앞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기에 전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후 예정대로 식은 진행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겨우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니 이제 좀 한숨 돌리게 되더라고요. 결혼식 와줘서 고맙다는 연락을 여기저기 돌리면서 기석이에게 전화를 했을 때에도 그 얘기에 대해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접게 되었어요. 신혼집도 구경시켜주고 신혼 깨소금 맛도 좀 보여달란 기석이네 부부를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는 며칠 후 초대를 했고 같이 준비해온 음식들을 함께 나눠 먹으면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각자 집끼리 30분 정도 거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자주 보면서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는 사이 저는 찜찜했던 기억은 그냥 묻어두기로 했답니다. 기석이가 자기 와이프와 엄청 행복하고 화기애애하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괜히 속으로 개면쩍게 생각하고 약간은 불쾌하게 느꼈던 제 모습이 좀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정말 저를 깊이 위해주고 고민했기에 찾아갔던 것일 텐데 제 딴엔 저에게 말도 없이 내 여자를 몰래 만났다는 표면적인 것만 생각해서 혼자 성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지방 쪽으로 출장이 잡혀서 2박 3일 정도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요. 갑작스레 잡힌 거라 아내에게 거의 통보하듯 말을 하고 급히 가방을 챙겨 내려가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한번 신혼집에 들리신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나중으로 미루었고요. 여보, 미안해. 금방 올게. 아니야, 서두르지 마. 일 무리해서 하지 말고. 응, 고마워. 이해해줘서. 전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급격히 투입한 출장 상황이 더욱 피곤하게 느껴졌지만 다행히 회사에서 생각한 일정보다 빠르게 일이 마무리되는 바람에 가방을 빠르게 챙겨들고 집으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도 집에 들어가자마자 얼른 씻으면서 피로를 풀고 아내랑 둘이 잘 가는 맛집에 가서 단단히 배부르게 뭔가를 먹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중간에 너무 졸리고 지쳐서 차를 잠깐 세우고 쪽잠을 잤다가 악착같이 운전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날 큰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긴 했는데 분명히 부모님께 제가 이 다음 날까진 집에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웬 신발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저한테 말도 없이 오신 건가 싶었는데 신발은 있지만 거실 불은 꺼져 있더라고요. 한낮인데 자고 있는 건가 싶어서 바로 안방으로 향했는데 이상하게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남자인 내가 아니면 날 수 없는 두꺼운 목소리가 안방에서 나고 있으니 이상해서 순간 멈칫거리게 되었어요. 왠지 제 마음보다 몸이 더 주저하면서 얼른 방문 손잡이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얼른 열어볼까 말까 고민하던 차에 문틈새로 그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억지로 참고 인기척을 줄이게 되었고요. 자기도 우리 와이프 봐서 알잖아. 진짜 내 타입은 아니라니까? 애가 착해서 하도 결혼하자고 매달려서 같이 살아주는 거지. 난 처음에 명준이가 자기 소개했을 때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 내가 평생 바래왔던 여자가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 근데 자기도 나를 마음에 두고 있을 줄 몰랐고 솔직히 너무 시기가 아까워. 우리 둘이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귀로 들어오는 이 소리가 여기저기 전달되면서 저한테 지금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오는 것 같은데 전 다 멍멍하게 느껴지고 마치 물속에 빠진 사람처럼 판단을 잘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이 목소리는 내가 알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같이 있을 것이 분명한 것은 제 아내였고 제 아내에게 제 집에서 저런 말을 늘여놓고 있는 것은 제 친구 기석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의 말을 들으니 흥분을 주체할 수 없어 계속 입을 막게 되었습니다. 기석 씨가 우리 집 찾아왔을 때 난 정말 명준 씨 생각해서 그런 걸로 알았는데 그 정도로 내가 탐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야? 결혼 앞둔 친구 여자친구에게 그렇게 돌진할 정도로 나를 사랑했던 거야? 나는 좋은 친구라고만 생각했는데 기석 씨 참 야같네. 그래도 어떡해.
나도 이제 기석 씨가 좋아져 버린걸. 다 자기가 책임져. 이런 소리들을 주고받으면서 저들끼리 좋다고 웃어대는 걸 전 듣고 있었고, 그나마 양말을 신고 있었기에 다시 숨죽이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주위에서 닫긴 했지만 분명 소리가 희미하게 났을 텐데도 누군가 왔다 갔을 거란 상상은 아마 감히 못하고 있던 것일까요? 전 그 와중에도 알아채서 그들이 당황해 주었기를, 혹시라도 나를 상상해 주었기를 조금이나마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들은 정말 TV 막장 프로그램에서나 봤던 것 같은데 제 일이 되다니요. 역시 현실은 다른 것 같아요. 직접 이런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 문을 열고 눈으로 확인을 하며 그들을 상처 입히고 나 역시 상처를 입힐 만한 배짱이 생기지 않더군요. 어쩌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 그렇게 패잔병처럼 슬며시 가방을 들고 쥐죽은 듯 도망쳐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상태로 모텔에서 약 일주일이 다 되어가도록 머물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말을 해두었고 부모님께는 대충 둘러대었는데요. 부모님만 생각하면 그렇게 억장이 무너지고 눈물이 납니다. 내가 잘 살길 그렇게 바라셨고 또 잘 사는 줄 알고 계시고 그와 더불어 와이프도 예뻐하시고 기석이는 기석이대로 십수년간을 아껴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니 전 이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런 걸까요? 입 밖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내고 싶지 않고 며칠째 꿈에서 발이 돌에 묶여버린 채 기석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 모습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벙어리처럼 온몸에 힘을 다해 핏줄이 터지도록 외치는데도 목소린 나오지 않고 그들에게 닿지 않는 꿈을 말이에요. 아내라고 부르기도 힘겨운 그녀는 왜 안 들어오냐며 출장이 뭐 일이 이렇게 긴 거냐고 연락을 해오고 있지만 또 그렇게 많이 저를 찾지도 않고 있어요. 전이 모텔에서 나가긴 해야 할 텐데 나가서 뭘 어찌해야 할지 가닥이 전혀 잡히지 않아요. 부모님께라도 말을 해보고 싶지만 저보다 더 충격받으시고 잘못되실까봐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저도 참 정신이 혼미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아줌마입니다. 제가 어렵게 사연을 쓴 이유는 힘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올바른 판단을 한 건지 확인받고 싶어서이기도 하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저는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싫은 건 싫다고 똑부러지게 이야기하고 좋은 건 좋다고도 바로바로 이야기하는 저와 다르게 남편은 조금 우유부단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 부탁이 제 능력이 힘들다고 판단이 되거나 현실적으로 저에게 손해가 많다는 생각이 든다면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편인데 남편은 계속 우물쭈물 고민만 하다가 결국에 상대방이 조금 더 매달리고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들어주는 편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런 남편의 성격이 다정해 보이고 착해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전 워낙 잘하면서 여자애가 왜 이렇게 드세냐. 여자애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그렇게 기가 세가지고 어떻게 살려 그러냐.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 사귀게 된 남자는 저랑은 다른 성격이길 바랬는데 그래서인지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딱 맞는 이상형이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연애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모두가 제 주도하에 이뤄졌어요. 사귀자는 고백도 제가 슬슬 결혼하는 게 어떻냔 제의도 제가 했죠. 한 번도 그런 것에 불만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전 친구들이랑 지낼 때부터도 말 그대로 대장 노릇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이 별다른 말 없이 늘 제 말에 따라주는 게 오히려 고맙고 편했어요.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그런 남편의 우유부단한 성격이 우리 집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고 말았어요.
통장에 있는 돈 다 어디 간 거야? 남편과 저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원래 결혼 전부터 작게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업 벌이가 더 좋으니 남편에게 지금 회사 그만두고 나랑 같이 사업해보는 거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해서 남편이 저를 도와서 보조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이가 적지 않은 편이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도 꽤 큰 돈을 저축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통장 정리가 필요해서 정리를 하고 보는데 분명 1억이 가득 차 있던 통장이 싹 비워져 있는 겁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남편이 설마 그 돈을 빼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간 큰 일을 할 만큼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이 없다고,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뭐냐고, 혼자 난리를 치는데 그걸 보고 있던 남편이 우물쭈물 다가오더니 그러더군요. 사실 자기가 뺐다고. 전 당연히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말도 없이 1억을 뺐다는 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당신이 1억을 뺐다고? 아니, 1억이 필요할 때 필요하더라도 나한테 얘기를 하고서 뺐어야지. 당신이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돈을 빼면 어떡해. 아니, 그래. 일단 왜 뺐는지 드러나 보자. 돈이 왜 필요했어? 그게 성현이 형이 미안해 여보. 당신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어? 아주버님이? 남편의 설명을 듣고 전 기가 차서 한동안 어이없는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겐 동생과 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둘 다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기에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 아가씨 하며 어쩌다 만나는 날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요. 특히나 아주버님은 저랑 완전히 상극인 느낌입니다. 남편이랑 신부님한테 들어온 아주버님 성격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실제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명절 때 아주버님 만나서 느낀 성격들을 보면 본인 분수에도 맞지 않는 일을 자주 벌이면서 그걸로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는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 아주버님이 제가 사업으로 꽤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도 사업이 하고 싶었나 봅니다. 나 돈 좀 빌려줘. 나도 재수 씨처럼 멋들어지게 사업 하나 해서 사장님 소리 듣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 근데 내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딨어. 그래도 너는 재수 씨가 돈 잘 버니까 모아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빌려주면 내가 꼭 성공해서 2배로 갚을게. 형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내 돈이면 몰라도 대부분이 아내 돈이어서 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분명 말해도 안 된다고 할 거야. 미안해, 형. 에이, 왜 약한 소리를 해? 재수 씨 돈이면은 네 돈이나 마찬가지인 거지. 그리고 내가 그냥 아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란 거잖아. 성공하면 2배로 갚는다니까? 너 날 그렇게 몰라? 내가 또 마음 먹고 한다면 하는 사람인 거 너도 잘 알잖냐. 남편도 처음에는 그 돈이 대부분 제 돈이었기 때문에 빌려주는데 많이 망설였다고 합니다. 근데 매일같이 아주버님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꼭 갚을 거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거다. 라며 꼬시는 통에 남편이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저 몰래 통장에서 1억을 빼서 아주버님한테 통째로 빌려준 거더라고요. 설사 아주버님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말없이 제가 대부분 번 돈을 몰래 빌려줬다는 것에 대해선 남편에게 실망스러웠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주버님은 그렇게 큰 소리 친 것 치곤 결국 힘겹게 차린 회사에 부도를 맞이하고 남편이 빌려준 1억은 몽땅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덕분에 저는 집 사려고 모아둔 1억을 제 의도 하나 없이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었죠. 그 뒤로 저는 남편과 한동안 냉전 관계였습니다. 전 진지하게 이혼도 고민했어요.
무슨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려주기로 결심을 해놓고서 그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빌려줄 수가 있는 건가요? 남편의 세심하고 착하다고 생각했던 성격이 그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덕분에 남편은 한동안 제게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당신 지금은 우리한테 아이가 없어서 참는 거야. 만약에 애들도 있는데 아빠란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었으면 나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했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상의해. 다시는 혼자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당신도 좀 혼자서 거절하는 성격을 키워. 언제까지 가족들한테 그렇게 휘둘리고 살 건데? 알겠어. 내가 앞으로 잘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 거야. 그리고 그 돈 어떻게든 받아내야 돼. 정말 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번 돈이야. 어떻게 해서든 받아내. 걱정하지 마. 형이 꼭 줄 거야. 어제도 통화하니까 걱정 말래.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전 한번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지냈어요.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거였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곤 있었어도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돈이 많아도 그거에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 키우는데 워낙 큰 돈이 들고 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아서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자라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내 아이들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라는 생각이 남들보다 조금 강한 편이었어요.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썼습니다. 남편도 확실히 그때 이후로 반성을 했는지 그 전에 아주버님과 같은 문제는 일으키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주버님은 1억을 준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정말 그때 남편이 얼마나 원망스럽던지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을 용서했고 닥달해봤자 어차피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가슴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였던 자식들은 다 커서 성인을 앞두고 있었고 저희 역시 과거보다는 많이 나이가 들은 상태였어요. 전 아주버님 사건이 있던 이후로 아주버님은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있었고 명절에 시댁을 가면 시부모님과 아가씨에게만 그럭저럭 말을 걸고 인사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게 몇 번 안 돼가지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습니다. 근데 기다린 보람이 없게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는 아가씨에게 돈을 빌려달란 얘기였죠. 우리 희진이가 요새 사정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 맨날 한숨만 푹푹 쉬고 돈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데 내가 돈이 있으면 빌려주겠지만 나 같은 늙은이가 돈이 어딨니? 그래도 너네는 돈 많이 벌잖아. 그러니 이번만 우리 희진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한 5천만 원 있으면 될 것 같던데. 애가 축 처져가지고 보면 불쌍해 죽겠다. 아주버님이란 선례가 없었다면 저도 어쨌든 간 남편과 결혼을 해서 시댁 식구들과도 가족 아닌 가족이 된 만큼 고민을 좀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란 이유로 조건 없이 빌려주지 않는 편이었어요. 냉정하게 보일 순 있지만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는데 최소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단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빌려주는 편이었죠. 하지만 제가 그동안 봐온 아가씨의 성격도 똑부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저번에 아주버님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았던 1억과 같이
이 5천만 원도 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저희도 지금 사정이 아주 넉넉한 편은 아니어서요. 자식들 대학도 보내야 하고 저희 명의로 된 집도 사야 하는 상황이라 한푼이 아쉽거든요. 얘는 돈도 많은 애가 그 정도는 한두 달 일하면 충분히 벌 거 아니야. 너는 네 남편 여동생이 돈 없어 힘들어한다는데 안쓰럽단 생각도 안 드니? 어쩌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 사람이 저한테 말도 없이 거의 다 제가 번 돈인 1억을 그냥 아주버님한테 빌려줬다가 다 날려먹은 거. 돈이란 건 모아놔도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애들이 이제 곧 대학 가거든요. 대학 4년 다니면 몇 천만 원인데 지금 제 형편에서 5천만 원 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가족이라는 게 돈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야겠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빌려달라는 건데 그게 싫어? 그러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래야 네 마음이 편하기라도 한다는 거지? 너 참 냉정하고 이기적인 애구나. 거기다 시애미 부탁을 이렇게 거절할 만큼 간도 크고 다신 네 얼굴 보고 싶지 않다. 어머님, 저희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빌려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한텐 제 애들이 먼저라고요. 그걸 왜 이해 못 해주세요? 당시 저는 이전만큼 사업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빌려준다면 못 빌려줄 것도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치 돈을 맡겨놓은 듯이 구는 시어머니 행동이 마음에 들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전처럼 돈 빌려줘 놓고 아무것도 못 받는 상황을 경험하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자식들 대학 핑계, 그리고 과거에 아주버님이 저지른 일까지 일부러 꺼내면서 최대한 돈을 빌려주기 힘들단 쪽으로 말을 했어요. 원래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라고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특히나 그 가족이 돈을 빌려가 놓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당시 아가씨가 돈이 필요하단 이유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갑자기 육아용품 사업을 하겠다면서 자기가 모아둔 돈을 다 투자했는데 그러고서도 사업이 괜찮아질 기미가 안 보여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을 빌리러 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100%의 확률로 제가 빌려준 돈은 절대 못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에 투자한 돈이 1억이 조금 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5천만 원 더 들어간다고 확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워낙 단호하게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도 뭐라 할 말이 없는지 한참 동안 저만 노려보다가 가셨습니다. 전 그날 일은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내심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칼을 갈고 계셨나 봅니다. 평소에 시댁에 가도 딱히 시집살이 시키는 분이 아니셨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 굉장히 자주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랑 쓸데없는 신경전까지 벌이시고요. 전 웬만하면 좋게 지내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쪽에서 너무 티를 내다 보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기도 좀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려보시면 저도 굳이 얼굴을 피하지 않고 같이 마주보고 그게 괘씸했는지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제게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았습니다. 너 평소에도 빨래를 이런 식으로 하니? 이러면 냄새 안 빠지는 거 몰라? 넌 벌써 결혼한 지가 몇 년째인데 이런 기본적인 걸 아직도 모르니? 참, 내 아들이 너랑 살면서 괴로웠겠다. 냄새나는 옷 입고 출근하게 만든 거야, 설마? 어머님, 아시다시피 저희 집은 세제랑 섬유유연제 좋은 거 써서 냄새 절대 안 나요. 냄새가 났었으면 이 사람이 먼저 이야기했을걸요? 반찬은 이게 뭐야? 네가 아무리 사업으로 돈 좀 번다고 해도 네 남편 먹을 밥인데 반찬 정도는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시장에서 사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런 데서 사는 반찬 얼마나 몸에 안 좋은데 여기에 조미료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진 알고 사오는 거야?
반찬 사오는 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 다 제가 만들고요. 이거는 남편이 급하게 먹고 싶다고 해서 시장에서 산 건데, 어머님이 정 그러시면 다음엔 시간 들여서 직접 만들게요. 아, 됐어. 안 먹고 말지. 아유,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입을 대야 하니. 살림한 지가 언제 내를 붙잡고. 아이고, 내 신세야, 내 팔자야. 전 시어머니가 제게 하는 말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하는 행동은 그냥 제가 아가씨한테 돈 안 빌려준 게 안 입고 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전 제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힘들게 번 돈을 아무리 결혼한 남편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빌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굽히기는커녕 오히려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고 대드니까 시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점점 더 강하게 저를 누르려고 했고, 전 그에 반발해서 시어머니 말은 제대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는데,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하지만 제가 무작정 내내 하면서 굽히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도 그런 저희의 기싸움을 바로 근처에서 보았는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 편을 안 들고 시어머니랑 자기 여동생 편을 들더라고요. 어지간히 돈이 급하면 엄마가 저러시겠어. 우리 돈이 없는 편도 아닌데 5천만 원 정도는 그냥 빌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잖아. 나도 희진이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이 예전에 아주버님한테 1억 빌려주고 결국 그 돈 한 푼도 못 받은 건 기억 안 나? 그 돈만 있었어도 우리 지금보단 조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 우리 집 마련도 금방 하고. 난 절대로 같은 실수 반복 못 해. 아가씨가 지금 5천만 원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갚을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기껏 빌려줬더니 또 망하면 어떡할 건데? 그럼 아주머님 때처럼 돈 못 받는 거네? 안 그래? 우린 그럴 때마다 손해만 봐야 돼. 난 안 그러고 싶다고. 남편한테도 저는 못을 박았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가씨한테 5천만 원 빌려주는 얘기로 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당신 선에서 알아서 어머님한테도 잘 얘기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남편 성격상 그게 될 리가 있나요? 솔직히 그렇게 이야기해놓고도 남편이 쉽게 어머님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언젠가 어머님이 또 한 번 집에 오셨는데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진짜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타이밍에 아가씨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얘가 계속 돈 필요하다고 나한테 그러니 내가 아주 미치겠어. 얘, 며느라가, 너 한 번만 마음 좀 곱게 써주면 안 되겠냐? 남편은 눈치를 보고 있고 시어머니는 은근슬쩍 저를 보는데 전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숟가락으로 밥만 퍼먹었습니다. 제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대꾸조차 안 하자 시어머니는 그게 화가 났는지 갑자기 찌개를 한 스푼 먹더니 이러더군요. 아니 이놈의 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얘 소금 어딨니? 아유 더럽게 맛없네 정말. 친정에서 얼마나 못 배웠으면 찌개 하나 못 끓일까. 남편이 소금통을 가져다 주자 시어머니는 거친 손길로 소금통을 확 열더니 찌개에 소금을 팍팍 뿌리는데 제 얼굴 쪽으로도 소금 알갱이가 계속 튀었습니다. 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찌개가 짜가지고 소금을 뿌리기 위해서 소금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걸요. 일부러 저한테 시위를 하는 거였죠. 그렇게 치졸하게 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뭐라고 하던가. 그리고 솔직히 돈 가진 당사자가 싫다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저한테 이럴 권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저한텐 그래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자기 여동생 도와주자고 어머님 말 듣자고 할 만큼의 강단은 있으면서
어머님이 저러는 꼴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꾹 닫은 상태로 제 눈치만 보고 있는 꼬라지가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 모든 것들이 겹쳐지니까 저도 다혈질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됐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도 모르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느낌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 앞에 제 숟가락을 내던지고 말았어요. 어머니, 이제 제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저 더 이상 어머니랑 같이 못 있겠어요. 제가 돈 안 빌려준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정말 이젠 못 참겠어요. 뭐야? 이게 아주 버르장머리가? 너 지금 미쳤니? 어디 못 배운 티를 이렇게 내고 있어? 인성도 쓰레기인 게 예의까지 밥 말아먹었니? 허나 전 시어머니가 거실에 둔 가방까지 현관으로 던졌어요. 당연히 시어머니 미쳤냐며 난리가 났고 전 그거에 굴하지 않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며 벌컥 화를 냈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제가 봐드릴 수 있는 건. 그러니 나가세요. 그에 놀란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밖으로 나갔고 전 그러고도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바로 방에 들어와가지고 남편의 짐도 다 싸놨습니다. 어차피 그 집 제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남편은 사실상 저랑 결혼한 게 아니었으면 저희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여행용 캐리어에 남편 짐 대충 싸서 현관 밖에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같은 우유 부단한 놈이랑 헤어질 거니까 당신도 어머님 따라서 들어오지 마. 이혼서를 준비할 테니까 내가 연락하면 그때 와. 당연히 남편도 당황했는지 바로 전화가 와서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전 이제 더 남편이랑 실랑이 할 기력도 없고 무언가 더 말하기도 싫어서 그냥 짧게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이미 예전부터 생각해 오던 거고 오늘 터졌을 뿐이다. 이혼하겠다는 마음 바꾸지 않으니까 마음의 준비하고 오라고요. 전 시어머니도 저와 남편의 이혼에 대해서 별 이야기 안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아가씨한테 5천만 원 안 빌려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어머니의 미움을 단단히 샀으니까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돈이 제 주도로 벌어들여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저와 남편이 이혼할 거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저한테 언제 그렇게 성질을 냈냐는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네 입장을 생각해보니 내가 너무했더구나. 아마 저희를 좋게 보고 저를 능력 있는 며느리라고 생각해 주시는 시아버지한테 혼난 것도 있겠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전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는데 본인이 수틀려서 성질낸 것 때문에 그 거위배를 가르게 생겼으니 급하게 어떻게든 수습을 해보려는 게 딱 티가 났습니다. 전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셔도 이혼하겠다는 제 마음은 안 바뀌어요. 전화 끊어요. 라고 말하고 차단을 해놨는데 제가 전화를 받지를 않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애간장이 탔는지 제 회사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네 기분이 풀리겠니? 제 앞에서 굽신거리는 시어머니를 보자 어이가 없기도 하고 웃겨서 그냥 그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아가씨한테 5천만 원 안 빌려준다고 그런 성질을 낼 때는 언제고. 하긴 정신 차리고 나니 본인이 과했다는 걸 시어머니도 깨달으신 거겠죠.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지만 않았어도 남편이 우유보다 난 거 어느 정도 참고 넘기면서 전 계속 부부 생활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식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결국엔 시어머니가 그날 저희 집에 와서 찌개 타령을 하며 소금 뿌린 사건이 가장 컸으니 전 시어머니가 아무리 굽신거려도 대꾸 하나 하지 않은 채 그 모습만 가만히 지켜보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결국에 저희 제대로 합의 이혼을 못해서 전 지금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변호사도 시어머니가 한 행동들을 듣더니 이혼 귀책 사유 자체가 남편 쪽에 있기 때문에 제게 불리한 게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솔직히 남편이랑 헤어진다고 해서 큰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랑 사업을 같이 하긴 했지만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주도적인 건 다 제가 하고 남편은 기껏해야 배송 일을 돕거나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밖에 안 했으니까요. 남편이 하는 일은 그냥 사람 하나만 더 뽑아도 바로 끝날 일이었어요.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제 사업을 도왔기 때문에 아마 저랑 헤어지면 백수로 꽤 오래 살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경력 자체가 끊겼으니까요. 물론 저는 하나도 안 미안해요. 사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했으면 남편 보고 살았을 테니까요. 근데 자기가 차겠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전 지금 하루라도 빨리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애들도 다 컸고 설명 잘하면 제 사정을 이해해줄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혼하고 나면 저는 제 돈으로 애들 키우는 데만 집중할 겁니다. 하루빨리 소송이 원만하게 끝나서 남편이랑 그리고 시댁이랑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싶어요.